허위 자수를 한 장병이 사건 발생 당시 부대 생활관을 출입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CCTV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한 건 아닌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 비난에 나섰습니다. 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남측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만났다가 오히려 다툼 끝에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위험하니까 일어나시라 가려고 봤더니 피하고 놀래하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이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변압기 화재로 정전이 돼 지하철이 멈추고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 시민들이 갇혔습니다. 이번 정전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지난 1977년 뉴욕 대정전 이후 정확히 42년 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제2함대 거동 수상자가 경계 근무하던 이 다른 초병으로 확인됐다는 이 군 당국의 발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 여전합니다. 먼저 9일 동안 은폐와 조작을 하다가 조사단이 파견된 지 하루 만에 범인을 잡았다는 건데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걸 왜 허위 자수까지 짓을 했느냐 이겁니다. 또 있습니다. 허위 자백한 병장 생활관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어도 허위 자백 사태는 바로 들통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정말 한 초병의 일탈이 전부인 건지 군 기강 해이 문제는 어디가 끝인지 이어지는 의문점을 아주 깐깐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관 인근 CCTV에 포착된 이 거짓 자백 병사 소식 차정승 기자입니다. 그제 평택 2함대로 급파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부대 생활관 인근 CCTV에서 A 병장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허위 자백을 했던 A 병장은 사건 당시 탄약고 초소가 아닌 생활관 쪽에 있었습니다. 상관의 거짓 종용과 병사의 허위 자백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A 병장은 부대에 1급 방호 태세가 발령되고 영해자 비상 소집령까지 내려지는 등 사태가 커지자 직속 상관인 지휘통제실 장교 제안에 따라 이튿날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토대로 A 병장의 실제 동선을 검증하는 등의 기본 조사는 부실했습니다. 헌병대대가 CCTV 분석과 행적 수사를 하고도 결국 닷새가 더 흘러서야 A 병장이 실토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 함대는 이런 거짓 모의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대체자가 없다며 시위를 보냈고 언론 보도로 질타가 쏟아지자 해당 장교를 직무 배제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조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조사본부는 허위 자수 종용을 확인을 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지 15시간 만에 진범을 잡았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하루도 안 돼서 확인한 진범, 해군은 왜 일주일 넘게 확인도 못하고 허위 자수까지 택한 걸까요? 의문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방부 수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가 의문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음료수를 사러 근무지를 이탈한 경계병을 진범으로 확인한 건 현장 도착 15시간 만이었습니다. 반면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언론에 공개된 12일까지 일주일 넘게 진상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허위 자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합참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허위 자수를 권유한 장교의 직위도 유지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입니다. 초소 위치를 잘 알고 있는 부대 내부 병사가 음료수를 사러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초병에게 노출되는 동선을 선택했다는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이번엔 진범이 맞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은폐 시도로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국방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축으로는 군 기강의 문란을 2가지 이유로 하는 것, 그리고 정경두 장관의 기타 이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 내용을 근거로 한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군의 기강회의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에 북한은 이틀 연속 우리 정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판문점 회동 이후에 잠시 잠잠하더니만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내용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추진하라 이런 건데 한미 공조의 이탈을 부추기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미북 관계 개선이 선순환되고 미북 실무회담 추이를 보며 남북회담 의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결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남북 문제를 외세의 농락물로 맡기는 건 매국 배족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미북 사이에 남한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 촉진자 행세 하지 마라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대남 비방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미북 실무회담 추이를 고려해 남북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어 사실상 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남한이 외세의 제재 강화 주장을 따라하며 배신적으로 행동하면 앞으로 소외라는 소리를 계속 들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미국은 남북 합의 방해 말라. 미국의 승리는 필요 없다. 자주의 눈으로 보면 평화도.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 추진 사업에서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남한에 대한 비방은 다시 시작이 됐고 정작 판문점 회동 이후 3주째를 맞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아직 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게 이번 주에 실무 협상을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You don't have a man testing nuclear anymore. You have a man that was so happy to see me.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아직 협상 시작의 기미는 없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직도 북측에서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는 더딘 대화를 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는 상호 왕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과 중국 외교부 보도국 대표단은 지난 11일부터 상대국을 교차로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 미국인이 북한을 갈 경우 장기간 구금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여전히 여행 금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시간 반 전쯤에 귀국을 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과 만나서 중재역 언급은 안 했다면서도 이번 방미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서 빈손 귀국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은 일본의 부당성을 잘 설명했고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했다며 방미 성과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미 백악관, 의회 상하원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미 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만약 한미일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입장을 설명했지만 미국의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일 관계를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금은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64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WTO 최고기구에서 한일 양국이 정면 격돌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인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확인한 건데 고급 승용차를 비롯해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레이더까지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불법 수출된 벤츠 S600 리무진입니다. 일본은 2010년부터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를 북한에 불법 수출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차량의 평양 수출은 결의 1718호 8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또 담배 10,000개비, 26억 상당의 화장품 등 제재 대상인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했습니다. 노트북 등 7천여 대의 컴퓨터도 일본에서 건너갔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발 의심 사례는 더 있습니다. 2015년 2월 노동신문이 공개한 북한 군함 사진입니다. 패널은 사진 속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더와 나침반 등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제안한 대로 한일 양국이 이 수출 통제 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를 제3자를 통해서 받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수출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국내 기업인과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에도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농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일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과 통상 전문가 등 50명을 대상으로 전경련이 긴급 설문한 결과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가 매우 높거나 약간 높다고 답한 응답자가 94%에 달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수출 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일본 수출 농수산가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 검역 강화 등으로 우리 농산물 수입을 규제한 바 있고 지난 4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뒤 일부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민감한 품목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된다면 뭐 SPS 규제 아니겠냐, 검역 규제 아니겠냐 이렇게. 일본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최대 수출 시장으로 특히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일부 품목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좀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불똥이 농산물 쪽으로 뛰지 않을까. 수출기를 뚫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그 시장 개척을 하면서 했으니. 지난 12일 일본 출장에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비상계획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송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누군가의 소득이 다른 누군가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들과 회의에서 대선 공약을 못 지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경제에서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균형을 이루면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과다한 인상이 영세 사용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언급입니다. 김 실장은 또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됐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네, 40대 남성이 폭행 사건의 합의를 위해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폭행 등 전과 13범에 뒤쫓는 경찰의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다급히 뛰어나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남성이 앞선 남성을 따라갑니다. 뒤를 쫓던 남성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제 위험하니까 일어나시라 가려고 봤더니 피하고 놀래갖고 있던데. 폭행 등 전과 13범인 45살 박 씨는 어젯밤 폭행 사건 합의를 위해 피해자 39살 A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박 씨는 A 씨를 둔기로 가격했습니다. A 씨는 곧장 달아났고 박 씨는 술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뒤쫓았습니다. 박 씨는 A 씨의 뒤를 150m 정도 쫓아온 뒤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전라남도 해남으로 달아났습니다. 뒤쫓은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합의하러 시도했다가 그 합의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교에서. 경찰은 박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 고유정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평소 들고 다녔던 가방이 한 달 넘도록 집에 방치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고유정의 집에서 발견된 가방입니다. 가방 안에는 지퍼백 수십 장과 일회용 물티슈 등이 발견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지퍼백을 많이 갖고 다닌 적은 전혀 본 적이 없고요. 절대 일반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 경찰은 고유정의 집을 2차례 압수수색했지만 가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현 남편 A씨는 고유정이 매일 들던 가방이고 범행 도구를 살 때도 가져간 가방으로 보인다며 이를 조사하지 않은 건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항상 갖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열애억은 갖고 다녀요, 열애억. A씨는 가방과 함께 고유정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도 최근 제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3대의 컴퓨터 중 2대만 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담기엔 지퍼백이 작기 때문에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는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전 남편의 시신 일부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유가족은 고유정이 따로 보관해뒀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남편 A씨와 대질 조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사흘 전 여성 혼자 사는 신림동의 한 원룸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달아난 남성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가 CCTV에는 이 남성이 범행 대상을 찾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이 됐는데 경찰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한 여성이 지나가고 남성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내 다른 골목으로 방향을 튼 남성. 잠시 후 사건이 발생한 원룸 근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집에 침입하려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주택 앞에 주차된 차를 밟고 올라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담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흔들더니 출입구 도어락 잠금 장치를 만져보기도 합니다. A씨는 이곳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A씨는 한 빌라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동선을 따라 추적했습니다. 네, 어떤 사진을 보여주는 남성분이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굉장히 어떤 분이라고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오후 4시쯤 경찰은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배달 직원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매장으로 돌진을 했는데 매장 매니저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매장 안쪽에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경찰들에 둘러싸인 채 끌려 나옵니다. 이 매장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매장에서 배달 관련 업무를 하는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안으로 돌진한 뒤 매장 카운터를 넘어가 여성 매니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 주방 쪽으로 향해가지고 20cm 정도 되는 를 꺼내고 또 인지를 삼고. A씨는 매장 주차 업무를 돕는 직원에게 제압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당일 비번이라 근무가 없었지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매장 밖으로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에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에어컨 실외기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만 아파트 2채가 탔고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로 가득 찬 아파트 복도에서 소방관들이 주민을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1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 73살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연기를 마신 주민 3명이 치료받았습니다. 서초가 나올 정도로 서초는 입원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산소가 치료좀 받고.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한 전기선이 설치된 장소였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좀 그 베란다 쪽 부분에 그 전기접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다 파봐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전선이 놓여있던 곳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에는 서울 도남동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며 불이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이 꼬이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 손상 부분이 집중 과열돼 화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지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에어컨 본격 가동에 앞서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서울에선 멧돼지 4마리가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왔다가 사살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장용욱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모래사장으로 옮깁니다. 의식을 잃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동아리 MT로 온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했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22명이 물놀이 중 2명이 보이지 않아 신고한 건이고요. 소형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같은 자리를 빙빙 돕니다. 배 위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형님? 없어. 어제 저녁 6시 16분쯤 충남 태안 목계도 앞바다에서 50살 주모 씨가 배 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낚싯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 씨는 20여 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남해고속도로 덕천 램프에서 김모 씨가 램프를 역주행했습니다. 잠시 뒤 송모 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6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인하고 마셨다 하거든요. 지인하고 마셨다 그래, 한명동에서요. 오늘 오전 8시 36분쯤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6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엽사는 인근 산속으로 도망간 멧돼지를 추격해 4마리를 사살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바늘로 찌르고 망치로 때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알려진 대상포진이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기승을 부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는 건데 50대 이상에게 많이 발병합니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선 72시간 이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몸에 수포가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 발병 6주가 지났지만 등부터 배까지 띠를 두른 듯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죠. 이제 우선 통증이 오니까 다른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작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대상포진은 어릴 적 몸속에 침투한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돼서 발병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분만 요로결석 등과 함께 가장 극심한 통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이나 뇌졸중,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50대 이상의 폐경 전후 여성분들이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환자가 60%를 넘어섭니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고령 고위험군일수록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장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토속 제철 음식 칠선을 맛볼 수 있는 곳. 여기에 시원한 물가와 울창한 산이 있는 곳.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꼽은 올여름 휴가지 7곳을 김태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싱싱한 민물고기 꾹저구를 씻고 데치고 매콤한 국물에 수제비를 송송 넣어 만든 강원도의 자랑 꾹저구탕. 보양식으로도 유명해 밥밥과 함께하면 한 끼가 뚝딱. 너무 맛있어요. 영양 보양식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송강 정철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꾹저구는 강원도 7수에만 살아 도시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명물로 꼽힙니다. 배를 채운 뒤엔 오대산 소금강으로 떠나면 시원한 여름 휴가 완성입니다. 강원도에 꾹저구가 있다면 태안반도엔 붕장어가 있습니다. 붕장어에 감자와 깻잎 등 갖은 채소와 양념장을 넣고 자박자박 끓여낸 붕장어 두루치기에 노릇노릇한 통구이까지 6월부터 8월까지 제철 음식입니다. 근처엔 태안해안국립공원과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밖에도 계룡산 국립공원과 민물새우 칼국수, 지리산 국립공원과 뽕잎정식 등 여름철 제철 음식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 7선을 소개했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토속 보양식과 자연의 기운이 피서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 엔진의 밸브를 자동으로 열고 닫게 하는 기술부터 세계 최대 수소연료 전지 공장을 세우는 등 친환경 자동차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국내 한 자동차 업체가 개발한 가솔린 차량의 엔진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엔진의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점과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고요. 저희 당사가 독자적으로 1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개발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밸브의 열림 시간 제어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면서 연비와 성능은 더 향상됐고 배출가스는 기존 엔진을 탑재한 차량보다 12%나 줄어 친환경성을 높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도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세우고 수소 자동차 충전소도 개방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도 모색 중입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또 태양광을 활용한 수소 생산, 이렇게 좀 천연 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업체는 수소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올해 말까지 100% 증가한 6,000대로 늘리고 5년 후에는 연간 4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공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같은 첨단 기술들이 실생활에 속속 적용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흥미를 끄는 마케팅 수단을 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쇼핑 도우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 안경 매장. 태블릿 PC 앞에 앉자 얼굴에 안경이 씌워집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 모습도 실제 착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눈, 코, 입의 간격은 물론 얼굴형까지 인식해 안경 착용 모습을 증강현실로 보여줍니다. 일반 안경점에서는 자기 얼굴에 맞는 안경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먼저 자기한테 맞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수십 종류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 높습니다. 그리고 가상 피팅을 도입한 이후에 지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형 유통 매장에는 스마트 테이블과 스마트 거울이 상담원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카메라에 얼굴을 비치면 인공지능이 실제 피부 나이를 측정해 줍니다. 동대문 의류 매장에선 신체 정보를 인식하는 특수 카메라가 맞춤옷 제작에 투입됐습니다. 안경이나 시계, 주얼리, 신발과 같은 다양한 시대의 패션 아이템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사업의 헤게모니가 이제 바뀌는 일까지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ICT 바람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 맨해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변전소 화재로 7만 3천 가구가 어둠에 뒤덮인 건데 지하철이 멈춰서고 브로드웨이 공연이 취소되는 등 7시간 동안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뉴욕의 형형색색 야경이 길 하나를 경계로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막을 연 가수 제니퍼 로페즈의 공연장도 암흑으로 돌변합니다. They're asking everybody to evacuate very slowly and calml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have to do. Obviously, we're going to reschedule the show. There's the alarm going off telling. 현지 시간 13일 오후 6시 47분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변전소 변압기에 불이 나면서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뉴욕의 상징을 비롯해 도시가 삽시간에 어둠에 갇혔습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멈춰 대피와 긴급 출동이 이어졌고 신호등도 꺼져 차량들이 뒤엉켰습니다. We can't even go up to our room or get our. We don't have cell phone batteries. We're out of everything. So we're like trying to stay together because we can't charge our phones. 이날은 공교롭게도 대규모 약탈과 방화로 이어졌던 1977년 뉴욕 대정전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7만 3천 가구가 암흑 속에 5시간을 보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거리엔 배우와 관객들이 못다한 공연을 즉석 연주와 노래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는 자정이 지나면서 완전히 해소된 가운데 뉴욕시는 원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가 오늘 또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중국 보따리상 반대 시위에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홍콩이 이번 주말 이틀 연속 다른 집회로 들끓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찰 버스를 막아선 시민들. 경찰이 나서 해산을 시도합니다. 중국 보따리상 무역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홍콩에서 열렸습니다. 보따리상은 홍콩에서 산 면세품을 중국 본토에 되팔아 이익을 얻는데 이들 때문에 집값과 상가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佢哋覺得真係呢一個水貨問題喺上水咁多年都未解決得到，佢哋都係比較憤怒，所以佢哋先出嚟嘅啫。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4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호추 스프레이 등을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2명과 경찰 최소 5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 오늘 시위대 만여 명은 범죄인 인도법안, 송환법을 완전 철회하라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전날부터 정부 건물 등에 방어벽을 치고 경찰 2천 명을 배치했습니다. 야권은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한 캐리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21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지선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왜 일본에만 간경한가? 유승민 의원의 모습인데 유승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면서 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 일본의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어서 경제 보복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다가 1997년이었죠. 이 IMF 위기 때 일본이 우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례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또 SNS에 올렸는데요. 이 북중에 강하듯이 일본에도 똑같이 하면 더 좋으련만 사돈 낱말하듯 하시네요 라며 이 유 의원을 겨냥한 듯한 이 비꼬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죽창가에 꽂힌 조국 동학혁명 운동에 나오는 그 죽창가. 그건데 조국 수석이 이걸 언급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고 김남주 시인이 노랫말을 만든 민중가요입니다. 먼저 노래 한 소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죠. 이듬해는 날라와도 불어 꽃이 되자에 꽃이 피우는 네, 이런 노랫말로 시작하는 민중가요인데요. 이 고국 수석은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방송사 드라마를 보다가 이 노래가 나오자 한참 잊고 있었다면서 이 죽창가 노래를 링크했습니다. 이 최근 한일 갈등 상황에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네,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앞서도 조 수석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실질적인 극의를 도모하자는 내용의 한 언론사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이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일본을 향한 죽창이 되자고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식 안 되는 8자리 번호판, 새로운 번호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앞으로 50일 후면은 이 앞자리가 하나 더 늘어난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릿수가 늘었기 때문에 각종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쇼핑몰이나 주차장 등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이 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달 15만 대에서 16만 대의 차량이 새 번호판을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지 않으면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내륙 곳곳으로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인 월요일과 모레 화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겠고요.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도 짙은 안개가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도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세차는 당분간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17일 수요일부터,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20일 토요일부터 세차 계획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강도를 높이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미국은 중재를 포기를 했고 여기에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니 우리 복은 빠지라는 태도입니다. 우리 외교 상황도 또 지금 경제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은 절대 못 바꾸기라기보다는 외교도 경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유연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